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처분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특히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매입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한 주간에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뜨거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손 의원에 대한 이야기들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의 본질은 결국은 손혜원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해온 이런 행동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적 행동이냐 아니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적 행동이냐 여기를 둘러싸고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손 의원이 계속해서 본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 근대적인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재까지 털어서 한 순수한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목포 이제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1.5km 통째로 거리가 지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본인의 친인척 그리고 남편 명의의 재단 이사 남편 명의의 그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 또 건물들이 뭐 지금 많게는 계속 늘어나면서 당초에는 이제 9곳으로 시작이 됐는데 뭐 25곳까지 늘어나면서 그렇다면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섞여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손혜원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는 이익 충돌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는 공직자는 여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당한 그런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손혜원 의원은 나는 목숨까지 내놓겠다. 검찰에 수사도 의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정치적 공방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고 결국은 사법당국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번 논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일종의 이제 아까 말했던 사적 이익 추구라는 게 부동산 관련 투기냐 아니면 본인이 말하는 공적 이익이라고 하는 게 내가 목포의 구두심을 너무 사랑해서 그거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뭐가 맞느냐 하는 논쟁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여부를 떠나서 과연 국회의원이 자기 이 근대 문화 역사 공간으로 이제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화 관광과 관련된 업무인데 국회 이 관련 상임위의 여당 간사라고 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이거를 추진하는 게 과연 그리고 그거를 또 자기 이름과 자기 친인척들 이름으로 이렇게 산 거를 갖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하는 이런 논란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어떻든 부동산 투기 여부가 본인이 워낙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 상임위 위원으로서 비록 부동산 투기든 아니든 간에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영향력을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이라도 이거는 문화관광위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25채라고 하는 관련된 자기의 관련된 재단이라든가 친인척 명단으로 25채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화관광위원회를 딱 그 전에 보면 발언해 보면 여기에 그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직전에 2017년 재작년 11월에 문광위 예결심사소위 발언해서 목포 같은데 목조급 주택들이 꽤 있는데 이런 거에 복원 필요성을 이렇게 거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앞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공식적이 아닌 데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 국감 때도 목포가 한국의 산토리니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띄우는 이런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최소한 이런 것들이 국회 그 관련 상임위의 간사를 맡으면서 거기에 본인과 관련된 부동산 25채를 현재까지 드러난 게 25채입니다만은 한 거는 상식인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 의원의 발언을 저희가 다 이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곳이 굉장히 발전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돈을 구해서 주변 분들에게 알리고 본인이 매입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왜 본인이 나 몇 채 정도를 구입을 했다 거기 몇 군데 정도 투자를 했고 주변 누구가 여기 투자했다 본인은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왜 아직도 안 하는 걸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나도 속았고 모두가 속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손혜원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투기 아니다. 선이라고 봤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이른바 선절미하는 예. 입장을 바꾸는 그래서 이실직고하고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라. 그런데 자기는 애초에는 2채 정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채가 넘는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 권하는 것도 좋지만 뭐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렇다면은 차라리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뭐 복덕방을 개업을 해라. 예. 라면서 그냥 일침을 가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 예.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의 투기 논란 문제. 이 2가지가 지금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목포뿐만이 아니고 목포, 군산, 영주 3군데가 됐죠. 처음으로 통째로 거리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이 앞으로 목포는 500억 원이 투입이 될 그런 예. 예정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권이 비대화되면서 지방의 도시의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완전히 쇠약해 가고 있거든요. 특히 그러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 그래가지고 원도심의 빈집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문화유산을 예. 보호하고 이 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해서 지역을 개발시키고 또 국제적인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이런 좋은 취지를 계속 주장한 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반복된 얘기지만 문제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손 의원이 공적 이익만 추구했고 사적 이익을 여기에 겹치지 않았다면, 즉 예를 들면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주장만 하고 여기에 본인이 직접 투자를 안 했어야 되는데, 물론 뭐 본인 명의로는 안 했다고 하지만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땅을 사고, 본인이 한 그리고 또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카 명의로 땅을 사고, 그래서 이제 차명 거래 의혹까지 일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한두 채가 아니고 예. 지금 심지어 이제 모 언론사에 따르면 뭐 땅 그리고 건물 포함해서 25곳이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감정도 좀 상당히 정서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고 의심의 눈초리를 좀 피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이거 간단히 이렇게 하자면 손 의원이 매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전혀 안 밝힌 건 아니에요. 예. 어저께쯤인가 보면은 20채 가까이 20채를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 하는 말을 해서 20채 그 언저리의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또 네 건이 추가로 예. 밝혀진 게 뭐냐면 손혜원 의원의 남편의 이름으로 재단이 있잖아요. 근데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의 이사에 친척이 4채를 갖고 있는 거로 추가로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25채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손혜원 의원 남편의 이름으로 된 재단, 사실상 손혜원 의원이 사실 운영한다고 봐야죠. 왜 예. 그러냐면 남편이 자기 목포에 이번에 할 때 한 번도 내려가 보지 않았다 전혀 그랬거든요. 모르는 일로 뭐 내려가 보지 않았다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재단의 주관을 손혜원이 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자기 조카 2사람, 그다음에 자기 보좌관의 뭐 남편, 예. 딸,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그 남편이 재단으로 있는 이사, 그다음에 그 이사의 그 가족, 그다음에 이사의 친척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 손 의원이 약 300명, 이 사람들 포함해서 300명 가람한테 권유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그러면 손 의원이 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내려간 적이 있고 여러 다른 사람들 지인들하고 내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언론에서 규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직접적인 연구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거를 손혜원 랜드가 아니냐. 그리고 또
이걸 또 일부 언론에서는 손혜원 타운을 건설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건데 이게 비록 부동산 투기 여부를 지나서 과연 이러한 게 특정 지역에 이게 근대문학사 공간으로 지정하면서 한 특정 국회의원이 그것도 관련 상임위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거기에 자기와 연구가 있는 사람 이름으로 집중 매입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손 의원의 대응을 떠나서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했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손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고 예. 해명을 하니까 그 해명을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 여당 간사 자리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여당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지도부가 했지만 이제 본인이 워낙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네. 그대로 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익 충돌, 금지 원칙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예. 지금 길을 좀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론이 계속해서 비등한다면은 민주당 지도부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정말 순수하게 본인이 목포 문화재를 사랑하고 목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본인은 주장하기를 나는 정말로 목포 문화재에 반했고 매료가 됐고 그리고 또 그런 문화 자산들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해 나가면서까지 나는 공공에 환원을 하면서까지 그걸 구입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익충돌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식경제부 장관인데 제가 특정 정보통신 관련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식 백지 신탁에 맡기도록 법에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또 그 관련 상임위에 있는데 그런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다면 역시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익 충돌이 금지 충돌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손혜원 의원이 반복된 얘기지만은 그런 처신을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본인의 순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기 예. 이야기하자면요. 일단은 상임위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게 투기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합리적인 저는 결정 그게 해야 합리적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상임위원은 어떤 관련 업무에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화재단이라는 거를 남편 이름이 이 남편이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예. 이 재단에 지금 남편이 증언하는 걸 보면 목포에도 제가 내려가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을 9채나 이렇게 10채 가까이 사고 이렇게 재단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재단을 문화재단을 손 의원이 운영한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여당의 상임위 간사라는 거하고 바로 충돌한다. 이해 충돌 그것도 있지만 겸직 금지 이런 방지 차원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여당 민주당 입장도 한 예. 역지사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한국당이 잡았던 새누리당이 잡았던 정권에서 한국당이 연고가 없는 서울의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예. 지금 손혜원 의원은 마포의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많은 사람들은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마포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 또 목포가 무슨 고향도 아니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한국당의 서울의 국회의원이 실세 의원이라고 소문이 난 의원이 거기에 부산에다가 예. 한 25채 가량의 자기 친인척이라든가 연고자들 이름으로 이렇게 뭐 문화재를 보호하고 싶어서 뭐 어쩌고 그런 여러 가지 명분으로 25채를 샀으면 과연 지금 여당과 심지어 이러한 손혜원 의원을 변호하는 일부 이러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런 예. 데서 과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나는 그걸 역지사지를 한번 해본다면 과연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냐? 또 하나는 11억까지 빌려가지고 이거를 했다는데 그걸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물으면서까지 예. 목포를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자기의 이자를 300만 원까지 내가면서 이렇게까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뭐 서영교 의원 논란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뭐 일단 수석직 사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은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식의 뉘앙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서영교 의원 문제가요. 서영교 의원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즉 이 문제는 지금 사법농단의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즉 다시 얘기하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의 매개체로 삼아서 재판에 개입을 했던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나와서 심지어는 당시에 실무자였던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원 예.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예. 다음 주 초에 실질 심사 거친 다음에 구속이 될지 안 될지가 판가름 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회에 파견되는 판사가 2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 자문관이죠. 이 자문관을 통해서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예. 그래가지고 자신의 연락사무소장 아들 강제추행죄로 구속이 돼 있었는데 재판을 통해서 지금 실질적인 징역은 받지 않도록 좀 조치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은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 예. 라면서 지금 기억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그 했던 자문관이 바로 임종원 전 차장에게 이메일로 보고를 해서 그리고 임종원 전 차장이 북부 지원장에게 얘기를 해서 담당 판사에게 그게 또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증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의심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의 사퇴를 수용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정리할 경우에 과연 앞으로 민주당이 지금 사법개혁을 가장 중요한 정책, 개혁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걸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동력이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시중에는 이런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여야 구분 없이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법개혁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확실하게 사법개혁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관례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억울한 사정에 대한 민원 제기는 위법이 아니다. 뭐 통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만 이 상황에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민주당 사무총장이 억울한 사정 민원 제기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 사실상 엄호를 해주게 된 셈인데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일단 저 서영교 의원을 제가 취재할 때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원래 이제 뭐 민주당 의원 중에서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번에 그 이렇게 재판 감형을 해달라고 예. 부탁한 사람이 보면 자기 선거 운동을 도왔던 지인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내 운동 도운 사람 위해서 좀 선처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예. 근데 이런 거는 이 민주당 사무총장의 논리로 넘어갈 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본인은 만난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건 도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 재판에 일종의 감형해달라고 부탁이나 청탁을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이건 유법 사항에 해당되거든요. 단순한 이런 도덕적인 뭐 이런 논란거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이라 그러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밑에 판사들의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다 그 핑계 없는 것들이 없잖아요. 다 핑계와 어떤 변명의 논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런 거를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제대로 사법개혁을 하려면 이중잣대가 아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오면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은 이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황 전 총리가 출마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뭐 이미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 셈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비박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의 지평을 넓혀야지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고 예. 그 전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자신이 원건 합리적 보수의 상징으로 일어서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전 총리가 아직 선언은 안 했지만 사실상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예. 그럼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왜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가느냐? 결국 이제 대권을 겨냥해서 한 선택이라고 봐야 돼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어야만이 총선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거기서 자신의 계파를 만들어야만이 다음에 대권 후보 경선에서 자기가 선택될 수 있다. 예. 이런 계산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는 계산했어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런데 지금 곤란해진 게 홍준표 전 대표의 행보예요. 예. 홍준표 전 대표도 최근에 지금 뭐 홍카콜라라는 그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고무돼 있어요. 예. 그게 뭐 구독자가 10만이고 또 뭐 전체 누적 조회수가 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3파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3파전이 되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확실한 친박을 중심으로 또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자기 세력이 있는데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박을 결집해야 되는데 이게 쪼개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번에 나와서 떨어지면은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대권을 꿈꾸고 있는데 재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달 말에 출판 기념회를 끝나고 앞으로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황교안 전 총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틈이 있다 그러면은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명분이다라고 늘 말씀들 하시는데 황 전 총리도 그렇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사실 탄핵 당시에 당을 떠나신 분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인데 지금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명분이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과 어떤 실리, 일종의 실질적인 이러한 세력을 확보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명분상으로는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시 총리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비판하기를 이 당이 어려울 때 그동안 또 어떨 때 또 당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에 대한 일단 예. 그런 거에 대한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 홍준표 전 대표는 탄핵 때 방관하던 사람들이 뭘 슬슬 나온다 그래서 사실상 두 사람을 다 겨냥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러니까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했죠. 선거 패배로 물러난 사람이 예. 그 물러난 거로 인해서 생기는 전당대회에서 또 나오는 게 그게 과연 그게 어색한 거 아니냐. 예. 또 상당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바로 직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명분이 약하고 황교안 전 총리가 탄핵하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도로 침박당 논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오세훈 전 시장은 다른 당에 갔다 왔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서로 다 부담이 되는 대목들이 있는데 왜 나왔느냐 한 거를 아까 말했지만은 또 이 명분과 함께 또 실리적인 여러 가지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안 나오면 자기한테 기회가 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판단.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 나왔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돼버리면 예. 과연 다음에 자기를 들어오라고 할 여유가 공간이 생기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건데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전 총리도 출마를 선언하게 될 거로 이제 예상이 이미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저는 출마할 거로 보고 있고 이미 그 측근 사이에 제가 간접적으로 취재해 보니까 이미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출마할 거로 저는 보고요. 여기에 이미 출마를 선언한 사람 중에 정우택 의원이라고 있는데 예. 아직은 별로 이 세 사람에 가려서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단순히 3파전이 아니라 정우택 의원까지 해서 4파전이 될 가능성이 사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명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적어도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이라면은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YS 같은 경우는 문민정부라는 강력한 나름대로 시대 정신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DJ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정권 교체를 시대 정신으로 내놨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역주의 타파를 시대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카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업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시대 정신을 화두로 내걸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아무래도 한국당의 당권 경쟁 구도에서는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시대 정신에 맞냐라는 좀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당, 더 넓혀서 보수의 입장에서는 괴멸된 보수를 새롭게 살려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런 보수의 시대적 과제에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맞냐라는 문제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실질적인 세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유승민이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또는 뭐 참신성을 갖춘 또 다른 보수의 주자가 나오면은 그런 주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배 교수님께서 지난 30년 우리 대통령들의 시대 정신을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처럼 대표직 수행하면서 지방선거 졌죠. 그리고 대선 후보도 나왔었죠. 연속으로 좀 대선 떨어지고 지방선거 패배하고 다시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87년에 이제 소위 민주화 과정에 돌입한 이후에 87년에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그 이후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된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새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된 경우,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던 사람이 된 경우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던 거고요. 뭐 몇 차례가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선에서 졌다가 이제 됐고요. 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전에 졌다가 이제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절반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2위와 3위를 한 주자가 그 다음 선거에서 유력 주자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이런 걸 떠나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인 경우 보면은 지지율이 현재의 지지율을 볼 때는 과거에 물러났던 전직 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들보다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 위에 당 대표를 또 지내면서 이 소위 막말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그 당시 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작년 6월 지방선거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참패를 하는 때 당시 대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대선 패배와 함께 지방선거에 참패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막말 논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도 많거든요. 과거에 대선 패배에서 2위로 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차이가 많이 나는 2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본인이 오히려 자중하는 게 오히려 다음 이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당대 예측해보면 누가 1등 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총리가 다소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개파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되다 보면 벌써 친황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나는 탈개파다 하면서 이런 거로 나가가지고 새바람을 일으킨다면 또 이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친박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탈개파를 내세워서 어떻든 승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